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나이 37에 이제 막 20살 된 와이프 만나 1년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내세울 건 없지만 하나 굳이 꼽자면 남들보다 얼마 더 잘 벌던 월급 정도밖에 없었죠. 회사 신입 직원들하고 팀워크 키운다고 놀러 나갔다가 후배들이 남자끼리 마시면 그게 뭔 재미냐며 어떻게 인원수 맞춰서 합석을 주도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거기서 남자 중 가장 나이가 많았던 저와 여자 중 나이가 가장 어렸던 와이프만 이야기가 잘 되어버렸던 거죠. 사실 그때야 저도 와이프도 서로 술이 좀 들어간 상태로 합석을 했었고 그냥 황소 뒷걸음질에 쥐를 잡았다고 생각을 했었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에 잠들어 있던 와이프 보고 이거 뭐 신고라도 당하는 거 아닌가 덜컥 겁도 나고 도망이라도 가야 하나 그런 걱정을 했었어요. 실제로 몰래 내빼겠다고 조심조심 핸드폰이랑 시계랑 챙기고 있는데 그게 부산스러웠는지 제 인기척에 와이프가 잠에서 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당혹스러웠어요. 뭔 소리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횡설수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먼저 자기가 어제 술에 많이 취했을지언정 필름이 끊겼던 건 아니라며 제가 다 마음에 있으니 따라온 거라고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곤 자기를 이렇게 그냥 보낼 거냐며 출출한데 어디 가서 해장이나 하러 가자며 저를 같이 따라 나왔어요. 그렇게 순대국으로 해장하면서 말짱한 정신으로 다시 통성명도 하고 자기소개도 하고 연락처도 교환했습니다. 월요일 돼서 회사 출근했더니 제 무용담이 회사 전체에 퍼져 있더군요. 후배들은 물론이고 직장 선배들까지 저보고 그런 재주가 다 있었냐며 부럽다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연락처를 교환했지만 선뜻 제가 먼저 연락하기가 그렇더라고요.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있는 두 사람이었다 보니까 제가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일주일 가까이 연락을 안 하고 있었는데 부침성 좋은 후배 한 놈이 저한테 새 여자친구랑은 어떻게 돼가냐며 능글맞게 물어왔었고 당시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믿져야 본전 아니냐. 남자가 먼저 연락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며 저를 부추겨서 그렇게 처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한 건 아니고 문자를 보냈는데 토요일에 헤어지고 나서 금요일에 연락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며 뭐 손가락이라도 부러진 줄 알았다고 곧바로 답장이 오더군요. 그렇게 다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고 꽤나 자주 만나게 되었죠. 처음이 너무 빨라서 그랬나 두 번째는 오히려 더 오래 걸렸습니다. 퇴근하고 만나 같이 식사하고 주말에 영화도 보러 가고 차 타고 멀리까지 나가 분위기 좋은 데도 다녀오고 거의 연애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사이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선뜻 어디서 쉬었다 가자 하는 말을 꺼내기가 너무 어려웠었는데 아내가 자기는 저랑 다르게 한참 때라 올해는 못 참는다며 먼저 저돌적으로 나왔고 그렇게 두 번째 역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 38이었고 와이프는 21살이었어요. 갑작스럽게 결혼을 결정한 이유는 예상하셨을 수도 있지만 두 번째 역사를 쓰고 나서 속도 위반을 해버리고 말았거든요. 급하게 결혼을 준비하게 되면서 장모님이 저랑 나이가 고작 5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와이프와 제 나이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가 실감이 나더라고요. 장모님 또한 와이프를 엄청 젊은 나이에 가졌는데 그것에 얽힌 이야기도 알게 되었어요. 장모님 혼자서 아내를 키워냈다는 사실을 말이죠. 아내는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살았다고 하더군요. 워낙 어릴 적에 아버지라는 사람이 처자식 버려놓고 야반도주를 했다고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런가 장모님은 제가 끝까지 와이프를 책임지겠다는 말에 저를 엄청 좋게 봤습니다. 누구랑 다르게 책임감이 넘친다며 우리 딸을 잘 부탁한다고 했거든요. 결혼을 하면서 가장 부담스러웠던 게 장모님이었습니다. 제가 아내랑 17살 차이가 나는 데 비해 장모님하고는 고작 5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보니 같은 대화를 나누더라도 장모님하고 오히려 공감대가 더 많았어요. 심지어 어렸을 때 좋아했던 가수까지 똑같더군요.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는 모르는 분은 평생 모를 겁니다. 제가 호영호제하면서 엄청 친하게 지내는 형님 한 분이 있는데 그 형님이 저랑 나이가 7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 형님보다 고작 2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차라리 누님이라고 부르면 불렀지 장모님이라고 부르기 참 그렇더라고요. 특히나 사람 많은 데 가면 더 그랬어요. 액면가만 보면 장모님이 제 또래거나 저보다 어리다고 해도 믿을 사람이 수두룩했을 텐데 셋이서 같이 어디를 가더라도 저랑 장모님을 부부로 보고
아내를 사촌 동생이나 조카 정도로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았지, 저랑 아내를 부부로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아이 태어나고 나서도 늦둥이 키우기 힘들지 않냐는 질문을 받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아내는 그런 사람들의 오해를 오히려 즐기는 듯 했네요. 저야 불편하지만 자식된 입장에서 어머니 젊게 보고 예쁘다는데 싫어하는 딸이 어디 있겠나요? 심지어 저희 직장 선배 중 몇몇 결혼 안 한 분들이 있는데 지나가는 말로 내가 네 장인어른이 돼주고 싶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혼자인 장모님과 비슷한 또래로 살아가는 고충은 이 정도만 설명해도 충분히 이해가 가시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아무튼 제 결혼에 대해서 몇몇은 저보고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 의견도 좀 있었어요. 이제 21살짜리 와이프를 감당할 수나 있겠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죠. 저희 부모님도 아이만 없었더라면 이 결혼을 반대했을 거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의 그러한 우려와는 다르게 저희 결혼 생활은 꽤나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사실 장모님 혼자 몸으로 힘들게 아내를 키웠다 보니 아내도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아이 때문에 회사는 그만두게 되었는데 치열하게 살아왔다 보니 여유 있는 지금의 삶이 너무 좋다는 식으로 매일같이 말해왔어요. 솜씨는 형편없었지만 퇴근하고 혼자 맛있는 거 해주겠다고, 서투른 손재주로 국도 끓이고 반찬도 하고 하는데 먹는 건 고역이었지만 솔직히 그 마음은 높이 사주고 싶었고 나름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아내도 책임감이라는 게 생겨서 더 집안 살림에 열심이었고 나름 이상적인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 여기서 생각도 해본 적 없는 복병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내가 육아와 가사 전반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커감에 따라 인맥이란 게 생기게 되면서 점점 자신의 삶을 남들과 비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내랑 친하게 지내는 언니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이끼리는 나이가 같지만 아내와는 나이차가 7살이나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언니라는 사람과 친해지고부터 아내가 밖으로 돌기 시작했죠. 아이는 장모님한테 맡겨놓고 어디 다녀오는 게 하루 일과였어요. 그래도 초반에는 제가 퇴근하기 전에는 집에 들어와 있고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퇴근한 저를 반겨주는 게 아내가 아니라 장모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저한테 미안해하면서도 딸의 일이다 보니 제 앞에서는 항상 아내 편을 들어줬었습니다. 장모님이 돈이 워낙에 없었어서 대학교도 포기하고 곧바로 회사 생활을 시작했다. 모처럼 친구가 생겨서 놀러 다니는 거니 이해 좀 해달라 하면서 말이죠. 저도 최대한 아내를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고요. 몇 번 술 마시고 12시가 다 돼서 들어온 적도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장모님이 그래도 집에는 10시 전에 들어오라고 타이르긴 했지만 오히려 그때를 기점으로 아내는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12시를 넘기는 건 기본이었어요. 제가 퇴근하면 아이를 제가 봐도 그만이었지만 장모님이 일하고 들어온 사람이 애까지 보는 건 가당치도 않은 거라며 항상 아내가 집에 올 때까지 아이를 돌봐주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같이 저녁 식사하면서 장모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먼저 말했던 것처럼 장모님하고 또래가 비슷했다 보니 대화는 아내랑 나누는 것보다 훨씬 더 잘 통했습니다. 아무래도 비슷한 시대를 살아왔으니 당연한 일이겠죠. 그렇게 장모님하고 하루가 다르게 친해지고 있던 어느 날이었죠. 퇴근하고 왔는데 현관문 밖으로 아내와 장모님이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너 지금 제정신이니 어쩌니 하는 소리가 보통 크게 싸우는 게 아닌가 보다 싶어서 후다닥 문 열고 들어갔더니 한참 말다툼을 하던 와중이었던 것 같은데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두 사람 다 말 한마디 더 하지 않았고요. 장모님이 아내랑 단둘이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잠깐 집 앞에 있는 카페에 좀 다녀온다길래 그러라 했습니다. 장모님이 차려놓은 저녁 식사하면서 핸드폰을 만지작대고 있는데 방에서 아내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급하게 나간다고 핸드폰을 두고 나갔구나 싶었어요. 아내가 어련히 부재중 찍힌 거 보고 다시 전화하겠지 하고 무시했는데 전화가 3번 연속으로 계속해서 걸려오더라고요. 어지간히 급한 전화가 싶어서 아내가 핸드폰 두고 나갔으니 나중에 아내한테 전화 걸라고 하겠다 한마디만 해주고 전화를 끊을 생각이었는데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이름 뒤에 하트 모양이 같이 딸려 있더군요. 그때부터 장모님하고 싸우던 게 생각나고 안 좋은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전화기에서는 왜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냐는 아내 또래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고요. 그제서야 아내가 그동안 밖으로 돌면서 뭘 하고 다녔는지 딱 알겠더군요.
장모님도 아마 그 사실을 알아내서는 아내 보고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 했었을 테고요. 그 길로 저는 전화기 들고 아내랑 장모님 가 있는 카페로 튀어나갔습니다. 아내한테 전화기 던져주면서 전화 걸려온 사람한테 전화해보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때부터 눈물을 펑펑 흘리기 시작하더니 자기가 어떻게 된 것 같다며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기 시작했고요. 장모님은 사람들 눈 많은데 집으로 다시 자리를 옮기자고 해서 집으로 돌아왔네요. 밖에서는 눈물 펑펑 쏟으며 용서해달라더니 집에 도착해서는 자기 인생 꼴이 이게 뭐냐며 신세한탄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뭐 언니랑 같이 다니면서 새로운 세상을 봤다 하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하는 말은 자기는 새 인생 찾아서 살고 싶다, 이혼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참 제 꼴이 우습구나 싶었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 싶었습니다. 됐고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다고 아내 짐 싸서 애랑 같이 장모님 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퇴근하고 오니 집에 장모님이 애랑 같이 저희 집에 와 있더군요. 뭐 하시는 거냐 따졌더니 장모님이 제 앞에 눈물을 보이더군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내 자식 일이다 보니 뻔뻔하게 부탁 한번 하러 왔다고 하더군요. 우리 딸 새 출발할 수 있게 이혼해달라는 부탁이었어요. 거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었죠. 나이가 어리니 새 출발하는 건 문제 없을 텐데 애가 있는 게 걸린다며. 애는 내가 이 집에 먹고 자고 하면서 대신 키워주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 사는 집 팔아서 자기 생활비는 자기가 내겠다고, 그리고 육아는 물론이고 집안일에도 전혀 신경 안 써도 문제없게 장모님이 저랑 같이 살면서 다 해주겠다고 하는 소리였죠. 미친 소리나 다름없는 부탁이었는데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장모님 눈물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밖으로 돌기 시작하면서 장모님과 같이 시간 보내면서 저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7살 차이 나는 아내보다 나이차 얼마 안 나는 장모님과 제가 더 잘 통한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렇게 지금은 장모님하고 살림 차려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선은 넘지 않았어요. 방도 각방 쓰고 있긴 합니다. 집에도 회사에도 이 사실은 말도 못 꺼내고 있네요. 다만 지금은 아내랑 둘이 살던 때보다 더 행복합니다. 진짜 만났어야 할 사람과 같이 살고 있는 기분이 들거든요. 회사에서 해외 지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 지원해 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혼인신고나 결혼은 당연히 상상도 못할 이야기겠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과 당당하게 잘 살고 싶은 마음뿐이네요.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제 남편과 초등학교 때부터 동네 친구로 친하게 지내다 중학교를 같이 나오고 고등학교 시절 지금 남편의 고백으로 연애를 시작해 고등학교 동창, 같은 대학교 루트를 타고 오랜 연애를 이어가다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워낙 친하게 지내다 보니 부모님들끼리도 서로 다 알고 계시고 엄청 친하세요. 특히 남편의 여동생, 이제는 시누이가 된 동생은 중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제 오빠보다 절 더 따르고 좋아했었어요. 남편과 여동생 나이 차이가 조금 많이 나거든요. 여동생이 완전 막내라 저희가 신혼 1년 차쯤 여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했어요. 대학 다닐 때는 저희가 너무 붙어 다녀서 동기들이 저희를 연인 사이가 아니라 쌍둥이로 착각하기도 했고요. 오래 함께해서 그런가 저희가 봐도 조금 닮은 것 같긴 해요. 남편과 익숙한 건 당연하고 아직 가끔은 설레는 감정도 남아있어요. 가끔 남편이 운동하는 모습을 볼 때면 괜히 설레서 엉덩이를 때리며 장난을 치곤 하고요. 이렇게 마냥 장난만 치고 행복한 저희에게도 작은, 아니 어쩌면 꽤 큰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남친의 여동생 때문이에요. 신우이는 초등학교 때까지 저와 정말 친했는데 중학교에 입학한 이후 저와 멀어졌어요. 그 이유가 신우이의 친구 때문이에요. 물론 제가 신우 중3 때부터 결혼 준비에 바빠서 제대로 시간을 내주지 못한 것도 있지만요. 아무튼 신우의 그 친구는 이제는 너무 유명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신천지를 모태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거의 광신도처럼 믿는 친구였어요. 동네가 좁으니 건너 건너 소문을 들어 저와 남편도 아는 애였고요. 그 아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유명했다고 해요. 자기 친구들에게 본인이 다니는 교단? 뭐 그런 곳에 같이 가면 문상을 준다며 끌고 가선 교육을 듣게 하고 그런 식으로요. 그런 사이비 종교를 세뇌시킨 그 아이 엄마도 정상은 아닌 것 같았고요. 늘 동네에서 체크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머리를 하나로 묶은 뒤 신천지 홍보 포스터를 들고 동네를 돌았어요. 본인 아이는 내팽겨치고요. 아이 아빠는 원래 없었다고 하네요. 들리는 소문으론 아이 아빠가 신천지에서도 좀 윗계층에 속하는 신도인데 새로운 여자를 꼬셔 관계를 하고 여자가 임신을 하자 모른 척 버리고 그 여자는 반 미쳐서 종교에 빠졌다고 하네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저희와 전혀 관계가 없을 줄 알았어요. 연관이 있을 일도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소문에 귀가 어두운 신우가 저 친구를 알게 되고 고등학교 3년 내내 친구에게 세뇌를 듣고 종교를 바로 옆에서 접하면서 정신이 나가버린 거죠. 신우는 어릴 때부터 약간 어리숙한 기질이 보였어요. 그래서 쉽게 넘어간 건가 싶긴 한데 아무튼 신우이가 그 종교에 빠진 후 종교나 철학, 인간의 사상이나 삶과 죽음 이런 류의 깊은 철학적 내용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 부분을 확실히 기억하는 게 어느 날 남편과 제가 시댁에 방문했을 때 반쯤 정신이 나간 눈으로 언니, 우리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아. 우리의 실존의 근거는 하늘에 있고 땅에 있으며 그 존재도 그 자체로 해당이 돼. 땅이 뒤집히면 우리는 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지만 아, 신우가 정신이 나갔구나 라는 생각은 들었죠. 그 외에도 신우가 한 말 중에서 연필은 연필이면서 동시에 연필이 아니야. 나무와 흑연과 페인트의 기계의 합작. 하지만 연필이 아닌 연필이야. 내가 살아있는 건 그분이 원해서가 아니야. 그분은 내가 살아있길 원하지 않아. 바퀴벌레가 더 원할 거야. 실존과 형상, 그 사이 무언가 말이야. 이런 내용이었어요? 전 솔직히 그런 내용을 듣고 또 바라보면서 신우가 조현병에 걸린 건 아닌지 의심했어요. 헛소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헛것을 보기도 했거든요. 기혼 여성은 젖소, 기혼 남성은 원숭이, 미혼 여성은 돼지, 미혼 남성은 개로 보인다며 혼란스럽다고 소리친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죠. 시부모님께 조심스레 정신과 상담을 이야기했지만 내 딸은 미치지 않았다며 되려 제게 역정을 내셨고 그 후론 언급 안 하고요. 아니 오히려 시부모님은 그날 이후로 저를 만나려고도 안 하세요. 시도는 하루하루 증상이 심화되어서 발작도 일으키고 그런다더라고요. 제 기준에선 너무 답답했어요. 고등학교 때 약간 이상함을 느꼈을 때 바로 병원에 갔거나 그 친구와 떨어뜨렸으면 아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남편도 본인 여동생이 그런 일을 겪고 있으니 일도 손에 못 잡고 늘 정신이 팔려 있는 것 같았어요. 결혼을 1년 동안 겨우 신혼을 만끽하고 아이를 준비해야 할 시점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 탓을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저도 사람인지라 억울하긴 하더라고요. 어리숙하게 그런 친구를 사귄 신우도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도록 도와줘야 하는 시부모님도 미웠어요. 무엇보다도 방관적 태도를 유지하면서 걱정과 불안함만 느끼는 남편에게도 답답했고요. 걱정이 되고 불안하면 찾아가서 병원에 입원을 시키던 아님 상담 치료를 받던 시부모님을 설득하면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앉아서 손톱만 물어뜯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으니 속에서 천불이 나네요. 그동안 신우의 상태는 점점 나빠져서 이제 만나기도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연히 만난 동네 친구로부터 이상한 점을 듣게 되었어요. 퇴근길에 만나 잠깐 카페로 들어가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레 조현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 주변이 다 신우이에 대해 집중하고 있고 저는 아무래도 조현병을 의심 중이었으니 무의식적으로 그런 대화로 흘러갔나 봐요.
조현병의 증상이나 치료법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뜬금없이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전에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그 신천지, 걔가 원래 조현병이었다고.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 종교 믿고 신천지 하면서 괜찮아진 거라며 종교가 정신병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신천지가 뿌리고 있다더라고요. 이 내용만 들으면 그냥 흔한 사입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처음 뿌린 게 그 아이 엄마였대요. 뒤에서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 엄마가 아이에게 조현병을 연기시켰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소름이 확 돋았어요. 혹시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더라고요. 시누이 때문에 워낙 힘들었기도 했고 시부모님이 딸이 그 지경이 되었는데 병원에 안 보내는 것도 이상했고 여러 부분에서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 길로 저는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곧바로 물었어요. 너 신천지 하냐고요? 워낙 필터링 없이 살기도 했고 서로 거짓말도 안 하기도 했었고 남편은 거짓말을 정말 못하거든요. 또 제가 뜸들이고 떠보고 그런 걸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물었더니 남편이 움찔하는 게 보였어요. 움찔하는 걸 보고 계속 추궁했죠. 네 동생이 시켰냐고. 나도 끌고 오라고. 지금 나 물 먹이는 거냐고. 남편은 제 말을 들으며 계속 부정하다 결국 울면서 실토하더라고요. 여동생이 중학교 2학년쯤 조현병 증세를 보였고 시부모님과 병원을 갔었대요. 그런데 아무리 약을 먹고 그래도 차도가 없고 병원에서도 이상하다고 했었고요. 그런데 여동생이 갑자기 신천지 홍보지나 이런 걸 들고 와서 자기 친구도 교회 갔다가 조현병 완치됐다고 자기도 마지막 수단으로 여기 가보겠다고 했다네요. 시부모님은 길길이 날뛰면서 반대하셨고 그럴 때마다 여동생이 몸을 꺾으며 발작을 일으켰대요. 결국 시누이를 못 이겨 교회를 보냈고 그 이후 병의 흔적도 남지 않았다네요. 시부모님은 자식 병 고쳐준 곳이니 자식과 함께 다녔고요. 남편은 그쯤 저와 결혼을 준비한다고 종교 관련한 부분까지는 흘려들어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요. 시누이는 원래 그 종교를 믿던 애였고 단지 소문이 안 났을 뿐이었네요. 중학교 이후로는 계속 종교를 믿고 있었고 또 제 앞에서 연기를 했던 시누이의 모습이나 결혼을 준비하고 이야기할 때 아무렇지 않게 그런 내용을 언급조차 하지 않던 시댁의 모습이나 전부 충격이었어요. 제 결혼 생활이 모조리 거짓말이 되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그 이후 내용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시누이는 저와 남편이 그 종교를 다니지 않아 병이 재발되었다고 시부모님께 이야기를 했고 제가 병원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부모님 앞에서 자해와 함께 발작을 했다네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저를 꺼렸구나 싶었고요. 무튼 남편은 그런 내용을 동생이 조현병 연기를 하는 건 이미 알았지만 자해와 발제까지 해가면서 병적으로 구는 것은 처음 알았고 부모님은 너무 오래 곁에서 동생과 함께 종교를 세뇌당한 상태라 말이 안 통했다네요. 여동생의 자해를 막기 위해 종교를 다니는 척했고 여동생은 제가 같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조현병을 연기했대요. 시부모님은 남편에게 꾸준히 절 데리고 오라고 강요했고요. 사실 저는 이 말들이 제대로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동생이 사이비 종교를 하는데 너랑 내가 그 종교를 믿지 않아서 조현병이 도졌고 너는 그 조현병 연기를 믿는 부모님 등살에 밀려 종교를 다닌 거고 그러니까 결국 결혼 생활 내내 날 속인 거네? 아니 결혼 전부터? 도대체 언제부터 날 속인 거야? 그런 내용은 언급조차 없었잖아. 이게 사기 결혼인 건 알지? 미안해. 할 말이 없다. 아니 이해가 안 가서 그래. 그 종교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그래도 동생은 살려야지. 죽을 만큼 손목을 긋고 눈을 뒤집고 거품을 묻은데 사이비 믿는 척이라도 해서 동생을 살릴 수 있으면 난 뭐든 할 거야. 남편의 마지막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혀 집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본인의 여동생이 소중했으면 저와 결혼은 왜 한 것이며 그 모든 사실을 숨긴 이유는 뭐였는지 궁금했어요. 전부 다 거짓말이었고 전부 속인 거였네요. 어쩌면 처음부터 저희 집안 전체를 사이비 종교로 끌어들이기 위한 속임수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저는 부모님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부모님께 여태 있던 모든 일들을 말하자 아빠는 무슨 그런 집이 다 있냐며 그동안 썼던 시간, 감정, 돈이 다 물거품이 되었다고 당장 이혼하라 화를 내셨어요. 엄마는 알아 누우셨고요. 저는 아빠의 도움으로 이혼 서류 및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믿고 의지하던 친구이자 애인이자 가족 같은 사람을 다 잃었네요. 그날 집을 뛰쳐나온 이후로 남편을 본 적은 없습니다. 어쩌면 그날 했던 말들도 모두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중간중간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길 가다 우연히 만난 친구가 아니었으면 전 어쩌면 함께 사이비 종교를 믿고 있었을 수도 있었겠네요. 사람을 어떻게 믿어야 하나 싶습니다. 우선 부모님과 이사부터 가기로 했어요.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요. 모아둔 돈으로 조금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가족처럼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커서 손에 잡히는 게 없네요. 남편 아니 전 남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는 아마 사기 결혼 등으로 소송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아빠가 변호사인 친구에게 부탁해 결과나 결론이 나오는 즉시 이야기해주기로 했고요. 이제는 남에게 큰 정을 주지 않고 저를 먼저 생각하고 살 겁니다. 남에게 정을 주니 이상한 것들이 꼬였네요. 저와 제 부모님 생각만 하면 이기적으로 제 행복만 추구할 예정입니다. 굳이 남에게 관심이나 애정 주지 않고요. 그것만으로 충분한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 남자입니다. 얼마 전 모티비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혼한 아내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혼한 아내와 저 사이에 낳은 큰딸에게 단 한 번도 이혼한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지만 올해 성인이 되었기에 말해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다 들은 큰딸은 자기를 잘 키워줘서 고맙다면서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이혼한 아내에 대한 미움도 사라졌고 제 힘든 시간도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약 25년 전에 번화가 한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이혼한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렇게 연락처를 받아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보면서 데이트를 하였지만 제 조건이 자기의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서 저의 고백을 번번이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놓치지 않아서 한참 동안 따라다니며 설득한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고졸의 연봉도 적은 중소기업 다니는 저와 서울의 유명 4년제 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의 사무직으로 다니는 자기 딸이 결혼한다라는 것이 마음에 안 드셨는지 은근히 저를 무시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럴 때마다 이혼한 아내는 틀린 말은 아니라면서 저 같은 남자가 자기 같은 여자와 결혼하면서 이 정도 소리 들을 줄 몰랐냐면서 이해하라는 식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의 부족한 조건은 저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와 결혼했다는 생각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딸이 더 좋은 남자와 결혼을 해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느 부모나 당연한 거이기에 너무 속상했지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벌도 약하고 회사도 좋지 못하지만 돈은 많이 벌어서 윤택하게 해주겠다고 마음을 먹고 투잡, 쓰리잡 관계없이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정말 힘들고 죽을 뻔한 경우도 있었지만 남들보다 빨리 넓은 집을 사고 좋은 음식, 좋은 옷을 내 가족들에게 해줄 수 있다는 것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루 15시간씩 일하고 와도 잘 자고 있는 공주 같은 아내와 큰 딸을 보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밖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아내가 혼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이런저런 핑계들을 대면서 저와의 부부관계를 피하기 시작했고 일반인이 입기는 너무 민망할 정도로 가리는 곳이 얼마 되지 않는 속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집에서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고
입는 옷들도 맨살이 너무 많이 보일 정도로 짧아지고 노출이 심해졌습니다. 의심이 너무 되었지만 연애할 때도 그런 적이 있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더 관심을 가지고 바람의 징조임을 눈치챘어야 했는데 지나고 보니 후회가 됩니다. 계속되는 의심스러운 행동에 결국 거실과 안방에 CCTV를 아내 몰래 설치하였습니다. 설치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였지만 의심의 실마리를 완전히 풀지 못하면 점점 더 의심이 켜질 것이고 그러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바람을 잡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저의 잘못된 의심이었다는 증명을 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발행과 달리 아내의 적나라한 바람에 행각들이 CCTV에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큰딸의 피아노 과외 선생하고 바람이 났습니다. 피아노 수업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큰딸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으나 집을 나갔습니다. 나가자마자 과외 선생과 아내는 소파에 앉아서 거침없이 몸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얼마나 대범하고 자연스럽던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CCTV에 찍힌 영상의 소리가 찢어질 만큼 얼마나 큰 소리를 내면서 몸의 대화를 나누던지 보는 내내 눈물이 나면서 죽고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저 둘을 어떻게 할까 참 많은 생각을 해보았지만 큰딸의 인생에도 영향을 줄 것 같아서 과감한 결정을 내리진 못했습니다. 아내의 외도가 찍힌 영상을 가지고 처갓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장인 장모님께 아무 말도 없이 일단 보셔야 할 것이 있다며 그동안 찍힌 여러 편의 더러운 영상을 전부 다 보여드렸습니다. 장인어른은 화를 내시며 중간집을 나가셨고 장모님은 딸을 잘못 키워서 미안하다며 저한테 사과를 구하시는데 이 집에 장가를 와서 처음으로 대우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상황은 장인어른한테 들었는지 아내는 처갓집에 나타났고 차라리 이혼하자고 본인한테 이야기를 하면 되지 뭐하는 짓이냐며 저한테 화를 냈습니다. 장인 장모님한테 본인의 수치스러운 장면들이 가득 담긴 영상을 보여드렸으니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한테 미안하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용서를 빌어주길 바랬는데 끝까지 화를 내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큰딸은 제가 데리고 가기로 하였고 양육비를 안 받는 대신에 재산 분할 없이 전부 다 제가 가져오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8년 만에 이혼을 하고 혼자서 큰딸을 키웠습니다. 아직은 어린 딸이다 보니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혼한 아내와 딸을 만나게 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재결합 이야기를 하면서 연락이 오는 것도 너무 싫었습니다. 어떻게든 혼자서 최선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딱해 보였는지 주변 지인의 소개로 두 번째 아내인 천사 같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이혼한 아내보다 외모에서도 조건에서도 직업에서도 모든 부분이 부족한 사람으로 보였겠지만 저에게는 훨씬 더 좋은 여자였습니다. 대화도 잘 통했고 서로 무시하는 것 없이 의지해가면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행복하게 지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혼한 아내는 큰딸을 낳고 나서 둘째 아이를 가지자고 했을 때 몸매가 망가진다며 끝까지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저 몰래 피임약까지 먹었습니다. 재혼한 아내는 저와 마찬가지로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재혼한 아내 사이에서 두 딸을 더 낳아서 세 딸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내는 큰딸도 자기가 낳은 두 딸들처럼 똑같이 사랑해 주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잊고 행복하게 살다 보니 큰딸은 올해 서울에서 있는 국립대학으로 입학을 하였고 둘째 딸도 올해 중학생이 되었고 셋째 딸은 아직 초등학생입니다. 큰딸이 초등학생이 되기 전에 이혼을 했지만 이혼이 무엇인지 친엄마와 새엄마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알만한 나이에 제가 이혼을 했기에 한 번은 저에게 왜 친엄마와 이혼을 했는지 물어볼 만도 한데 묻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조심히 궁금해하냐고 물어본 적은 있지만 엄마가 잘못해서 이혼한 걸로 알고 있다면서 아빠의 판단을 믿는다고만 하였습니다. 가끔씩 이혼한 아내의 처남과 큰딸이 보는 것을 알고 있는데 처남이 그렇게 말해줬다고 하면서 아빠 말씀 잘 들으라고 했답니다. 이혼 전에는 가끔씩 만나서 소주도 한잔하고 하면서 대화도 잘 통했고 형님 동생 사이로 지내자고 굳게 약속했는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튼 사연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돌싱 관련 프로그램을 보다가 생각이 나서 큰딸을 불려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내가 너무 어리고 예민했던 시기에 아빠와 친엄마의 이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해주면 잘못된 쪽으로 갈까봐 너무 걱정이 돼서 말해주지 못했다고 하면서 조금 더 어른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 나이가 되었을 때 말해주고 싶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있었던 내용을 다 말해주었고 처남을 통해서 알고 있겠지만 장인 장모님과 이혼한 아내의 연락처도 알려주었습니다. 이제는 성인이 되었으니 내가 보고 싶다면 언제든지 가서 만나고 와도 된다. 다만 만나려 갈 때는 아빠에게 말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알았다면서 그동안 잘 키워주셔서 고맙다면서 저와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말해준 지는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친엄마와 장인장모님을 만나려 간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천륜의 정이 쉽게 끊기는 것이 아니기에 나중에도 만나려 간다고 말해준다면 웃으면서 보내줄 생각입니다. 부족한 글솜씨로 쓴 사연이라서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